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 그냥 조그만 한 두 꼭지만 좀 말씀드리고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잠 논의가 갑자기 에이펙 때 경주에서 논의가 막 됐었었고 이거 진짜야? 되겠어? 했는데 팩트시트 들어온 정도 정리가 됐지만 아시는 것처럼 갈 길은 진짜 구말리고 또 이 가운데에서도 뭐 지금 또 아까 보니까 우리 저 최일 소장님께서 발빠르게 이 따끈따끈한 걸 이렇게 배볼잘 해주셨는데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다 정리됐다고 보긴 뭐하고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좋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저께 그 대통령께서 UAE 가셔가지고 바라카 원전 성공 경험 강조하면서 100년 동맹도 언급하시고 또 앞으로 뭐 UAE하고 글로벌 공동시장 진출하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근데 또 이제 이 정권이 들어와서는 이게 많이 달라졌구나 예전하고는 라고 했지만 야 현실적으로 부지가 없지 않냐 뭐 이거 하는데 15년 걸리는데 언제 해 라는 말씀은 사실은 원전을 해보자라는 거 그 취지하고는 또 좀 다른 온도도 좀 느끼게 하고 또 무엇보다도 좀 저거 한 거는 이게 대외적으로는 원전 뭐 우리 잘할 수 있어 하면서 대내적으로는 되게 소극적인 과연 맞는 건지 그런 모순적인 입장이 괜찮은 건지 하는 생각도 제가 뭐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는 진짜 필요한 얘기들이 나눌 수 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3시간을 여기서 이제 할애를 했습니다. 오늘 하여튼 뜻깊은 논의들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또 한미 원자력 동맹을 더욱더 심화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논의들이 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소개받은 신동익입니다.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저명하신 우리 전문가들 교수님들 모시고 하는 회의에 사회를 볼 수 있는지는 좀 제 자신에 좀 여쭤봤는데 우리 저 최정원 학술원한테 아무튼 오늘 기회가 되니까 제가 갖고 있는 뭐 지식은 많지 않지만은 여러분들한테 발언권을 좀 토론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저 외교부 있을 때 이제 상관 보스가 이제 천영우 수석님이 차관 계실 때 그 처음에 미국하고 원자력 협정 시작할 때 우리 박노혁 대사님이 전권을 가지고 협상했지만은 제가 그 국장으로 가서 뭔 일을 했냐면은 반디펜이라는 그 부차관보하고 이게 두 가지 이슈가 한꺼번에 가니까 뭐 저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협정 관련하고 이 파이로 프로세스 문제를 막 섞어가지고 하는 것을 이제 논의하다가 싸움이 나니까 좀 회의를 쉬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천영훈 다시 차관님한테 이걸 어찌하오리까. 그러니까 이거 분리해라. 끊으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파이로 프로세스 문제하고 뭐 나머지 이슈가 이제 분리돼서 이제 전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전권 대표로 우리 박노혁 대사님이 잘 이제 결론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IAEA라는 국제기구가 원자력을 전담하는 게 있는데 제가 1989년부터 92년까지 유엔국 국제기구에서 IAEA 담당 사무관을 했는데 하나 재밌는 인연은 제가 아까 소개받은 대로 2016년부터 19년까지 그땐 사무관이 아니라 대사로 가서 그 IAEA 업무를 계속했던 인연으로 아직도 지금 원자력하고 좀 인연이 지금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제 소개를 드리고요. 오늘 75분씩 2개 세션인데 하나는 한미 원자력 안보 측면에서의 협력 이 문제를 첫 세션 1에서 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산업협력 이 둘로 나눠가지고 하는데 첫 번째 세션은 이근욱 서강대 교수님께서 한미 원자력 동맹과 지정학 안보적인 측면에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핵 추진 잠수함에 이게 전략적 가치와 한미 동맹에 주는 가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잠수함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최일 함장님 뭐 여러분들 계시는데
이제 이거에 빨려 들어가면은 오늘 아까 김유석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한미 원자력 그 파트너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좀 쏠림 현상이 있을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은 한 30%만 원자력 잠수함 문제 또 핵 잠수함 이러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원자력 동맹이라고 그러는 게 우리는 동맹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미국은 얼라이언스라 영어로 번역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단어가 됩니다. 뉴클리어 얼라이언스가 되는데 그거는 미국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그 팩트 시트에도 보면은 파트너십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게 영어 자료로 나간다면은 한글을 몰라도 영어 제목은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해봤겠습니다. 그래서 마누가 이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홍보하거나 영어로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약간 불편해하는 면도 있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약점인데 조선도 지금 산업이 다 쇠퇴하고 원자력 발전도 지금 쇠퇴한데 자꾸 한국에 붙어가지고 great again 이러니까 자기들의 좀 자존심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슈는 결국은 그 팩트 시트 나오고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것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느냐. 아직까지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이제 협의가 들어가 보면은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반드시 기회인 동시에 챌린지, 도전적인 과제, 어떻게 보면 위기, 도전과 이 과제, 챌린지가 병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우리 이근욱 교수님이 먼저 한미 원자력 동맹의 지정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이근욱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제 하려고 그러는 사항은 요 5개 정도를 맨 처음에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다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 동맹의 전략적 의미가 뭐냐, 에너지 안보 관련되는 것들, 핵하고 이제 기술 안보, 핵 기술 그리고 이제 안보 연계들이 중요한 거, 그다음 한미 원자력 협정 관련되는 부분, 그다음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지정학적 함의에 요 이제 5개 정도 아이템이 있었고요. 요거를 가능한 한 이제 시간에 맞춰 갖고 좀 다루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자력 동맹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이제 순수한 정치적인 표고 실체는 되게 모호하다는 거를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누가라고 해서 원자력을 둘러싼 한미 협력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긴 하지만 그 협력의 대상이 과연 어떤 부분인지,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이제 군사적인 부분에까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건지에 대한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대상이 모호한 것도 있지만 슬로건 자체에서 표현이라는 데서 이제 동맹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거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냉전 기간 동안에는 나토를 이제 뉴클리어 얼라이언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거는 뭐 뉴클리어 쉐어링이라든지 뭐 뉴클리어 스탁파이를 이제 유럽 국가에다가 직접 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군사적인 부분을 굉장히 크게 강조를 했었다면은 결국 우리도 동맹이라는 표현을 써서 군사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건지, 뭐 그랬을 때 당연히 이제 중국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건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군사력을 가지는가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긴 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후폭풍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하고 한국하고 어떤 분야에서 어디에서 협력을 할 건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걸로 해결되는지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는 어떤 영역에서 어디에서 협력하느냐는 부분이고, 이제 이따가 황영수 박사님이 좀 더 많이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만 이제 원자력 발전, 원자로 연료 시장에 있어서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로사톰이 농축 우려늄 생산 시장, 그 다음에 공급 부분에 있어서 압도적인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관련돼 갖고 바이든 행정부 때 러시아를 제재했어도 미국에 들어오는 핵연료 농축 우라늄 같은 부분에서 20%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산 핵연료에 대해서는 그 경제 제재를 하지 않을 정도로 그 부분에서 러시아가 굉장히 우위에 있고, 거기에 이제 중국이 원전을 굉장히 많이 건설하고 여기에서 이제 사실상 기술 표준화를 놓으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또는 미국이
그냥 원천 기술만 가지고 있는 부분, 그렇지만 시공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점차적으로 약점으로 지금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가 우리가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군사적 부분 이외에서 어떤 부분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안보 관련돼 갖고 AI가 등장하면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앞으로 5년 정도 지나면은 지금보다는 한 25% 정도 더 증가할 거고, 현재 AI하고 관련된 데이터 센터들은 전체 전력이 한 1.5%로, 전체 지구에서 생산되는 전력 1.5%를 사용한다 그러는데 2030년 되면 그게 3배가 늘어나서 4.5% 정도로 올라갈 거라고 그럽니다. 전력량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원자력 발전소밖에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누가 원자력 발전소 기술을 공급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시공 능력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중국 그리고 러시아 기술이 전 세계를 다 장악을 하게 될 거를 방관할 건지, 아니면은 미국이 한국하고의 파트너십을 유지를 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대체적인 그 기술을 공급할 건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국이 어떤 걸 얻을 거냐는 문제가 있겠죠.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거는 협력을 한다는 어떤 기본적인 슬로건 플러스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 같습니다. 원자력 협정은 아까 그 신동익 대사님, 박노벽 대사님이 직접 이제 담당을 하셨고, 56년, 74년, 그다음에 2015년에 추가 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는 20% 미만 농축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역대 행정부는 쭉 반대를 했고 이번에는 약간 다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한국의 목표는 이것이 이제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 시빌 유스에 국한할 건지 안 할 건지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갖고 이번에도 나온 거 뭐 단편적인 뉴스나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막판까지도 이 미국 관료 조직 내에서는 뷰로크래트 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다라고 들었고요.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빌 유스에만 우리가 국한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지난번 온라인 회의에서 이제 언급이 나왔던 이제 그 123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아토믹 에너지 액트 오브 1954의 1954년도 미국의 그 원자력법의 123조에 나오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원자력 협력의 조건으로서 평화적 사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년 7월 달에는 26개의 협정을 맺어갖고 타이완을 포함을 한 50개국하고 원자력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20% 이하의 농축권한이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만약에 만들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하게 되면 아마 미국 설계를 따르게 될 것 같고, 미국 설계를 따르게 되면은 미국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잠수함들은 대부분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을 합니다. 20% 이상 훨씬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123조하고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1, 2, 3 어그리먼트하고 관련되는 쪽에서는 우리가 농축을 할 수는 없게 되고 연료를 그쪽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농축 우라늄을 받을 수도 없게 된 상황이고, 따라서 이것하고 관련돼서는 분명히 US 아토믹 에너지 액트의 123조 관련되는 부분들이 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원자로 설계를 새로 제로 베이스에서 해서 뭔가 하나를 끼워 넣어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나중에 이제 발표가 되겠지만 이제 SML을 탑재를 한다 뭐 이런 아이디어까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미국 법상, 미국 국내 법상 지금 현재 미국 설계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관료 조직들, 그다음에 뉴클리어 프롤리퍼레이션 커뮤니티라고 하는 확산 실무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 국가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대할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는 별도로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러시아, 중국이 이제 장악을 해버린 이제 핵연료 시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한테 주어진 가능성이 어떤 거냐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 다른 분들이 더 잘 아실 사안들이긴 합니다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거가 동력원으로서 원자력 잠수함 원자로를 탑재를 해서 사실상 기능 측면에서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는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정도로 나누죠.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 있고 SSBN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전략 공격 잠수함이 있고, 원자로를 탑재했으니까 그 전에 디졸 엔진하고는 달리 속도하고 지속력에 있어서 거의 무제한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 어디서 쓰느냐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잠수함이 잠수함을 어뢰로 싸고 격침도 많이 시킵니다. 잠수함 영화에 나오는 하이라이트들이죠.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잠수함이 잠수함을 어뢰로 싸서 격침시킨 케이스는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없더군요.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위키피디아 페이지를 갖고 왔는데 1945년대 2월달에 노르웨이 해안에서 영국 잠수함이 독일 유보트를 격침시킨 게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잠수함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북한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건 굉장히 오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과거 냉전 시대에도 그랬었고요. 전통적으로 잠수함을 전쟁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한 지는 한 150년 됐고, 이미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잠수함이 이제 대규모로 사용이 됐고, 2차 세계대전 때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완성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온 ASW라고 하는 엔티 서브머린 워페어는 대부분은 수상함하고 항공기가 결판을 짓습니다. 요새 와서는 이제 헬리콥터들이 나오고, 사운드 서베일런스 시스템이라고 소서스라고 하는 거를 해저에다가 깔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적의 잠수함을 이제 포착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세계대전 때도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노하우가 있었고, 잠수함으로 공격하는 팀과 그 잠수함을 막으려고 하는 콘보이 팀들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잠수함 작전에서 찾아보니까 대부분은 잠수함의 역할이 별로 없는 대잠 작전이 굉장히 많더군요. 냉전 시기의 하이라이트는 이 두 가지였습니다. 오른쪽에 지구본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여기가 어딘지는 특별히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제일 위에 보면 이제 그린란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중간에 보면 아이슬란드가 있고, 맨 밑에 보면은 유나이티드 킹덤입니다. 이게 이제 냉전 시기에 있었던 소련 잠수함이 대서양, 북대서양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를 막는 라인이었습니다. 이걸 줄여갖고 GIUK라고, 기우크라고 불렀었고, 소련 잠수함 기지는 여기 이제 지도에서 보면 오른쪽에 노르웨이로 해갖고 콜라반도로 올라가는데 거기 무르만스크라고, 거기 이제 폴리아니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 폴리아니를 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게 소련군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였고, 이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 바란츠해나든지 북해서 북대서양으로 해갖고 아이슬란드 라인을 돌파를 못하게 막는 거가 기본적으로 나토 해군의 대잠 작전의 기본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우크 라인에다가 굉장히 강력한 소서스 라인을 깔았었고요. 1950년대는 여기 지도에 보시는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위에 약간 잘리긴 했지만 노르웨이에서 그 북쪽으로 해갖고 스피츠베르겐이라고는 독일식 발음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스피바르겐 섬까지 라인을 하나 최초로 깔았고 60년대 들어와서 기우크에다 하나 더 깔았습니다. 중국이 문제가 되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 차이니즈 피싱 후크라고 보통 불리는 라인을 깐 거로 돼 있습니다. 2006년, 7년 정도에 완공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일본에서 출발해서 오키나와 쪽으로 해갖고 대만으로 가고 필리핀으로 해서 말레이시아로 해갖고 쭉 해서 인도네시아 지나갖고 돼 있죠. 여기 전체적인 거를 보면은 꼭 낚싯바늘 같이 생겨서 중국 잠수함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걸 막는다라 그러고, 참고로 중국 잠수함 기지는 베트남 그 옆에 있는 섬이 있죠. 하이난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련이 무르만스크에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이제 그 캄차카 반도에 페트로파블로스크라고 하는 그 해군 기지에다가 잠수함을 대량으로 배치를 했었고, 지금 현재 그걸 거의 쇠락하긴 했지만 하여간 존재하고, 북한도 지금 보면은 서해안에서 잠수함이 등장하지는 거의 않고 동해안에서만 주로 등장하는 걸로 봐서 그쪽도 기지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략 잠수함을 만약에 가지느냐, 그 다음에 공격 잠수함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가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정책적인 분야를 잘 하진 않기 때문에
원래 이런데 팩트 시트가 나오면 잘 안 읽어보는데요. 이번에 이거 발표 때문에 팩트 시트를 끝까지 읽어봤는데 한국어 번역본에는 그냥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만 나와 있는데 영어본 팩트 시트에 보면 뉴클리어 파워드 어택 서브머린이라고 해서 공격 잠수함이라고 아예 명시를 해놨더군요. 그러니까 전략 잠수함을 우리가 칼 거냐 안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볼 건지 거기까지 갈 건지 안 갈 건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수함에다가 탄도미사일을 넣어갖고 이제 돌아다닐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도 제한적이지만 한국은 그거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벌써 한 4년 정도 전에 진수됐던 이제 안창호함이 그렇게 됐던 거고요. 이것을 가지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확정 억지 작동이 좀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럴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그 냉전 시대의 경험을 놓고 보면 미국 해군 잠수함들은 나가면은 일단 80일 동안 돌아다니고 그리고 두 팀으로 나눠서 계속 돌립니다. 2교대로. 그래갖고 거의 잠수함이 여기 와서 정비받고 바로 다른 팀이 타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데 소련 케이스들은 굉장히 잠수함을 아낍니다. 그래서 소련 잠수함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만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나가서 계속 돌아다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도 굉장히 소련 방식으로 좀 따를 것 같고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그 영어 표현이 이제 양측 잠수함들의 사용 방법을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미국은 뭐냐? Protect our submarines by losing them.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알아서 돌아다니게 하고 본부에서 카운팅을 하지 않는 걸로 잠수함을 보호하는데 소련 잠수함은 나가면은 좀 황당한 얘기지만 점호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매일같이 지금 현재 위치를 본부에다가 모스크바에다 보고를 하게 돼 있었고 그리고 특히나 그것이 더 무섭기 때문에 소련 스타일은 자기 잠수함 기지 근처에다가 굉장히 많은 수상함하고 그다음 해군 항공대의 전력을 집중시킨 다음에 거기에다가 보호를 딱 받고 있는 베스티온이다라고 하는 성체를 하나를 구축을 하고 그 안에 그 속에다 그 물 속에다가 안전 수역을 제공한 다음에 그 안전 수역에다가 소련 잠수함을 집중 배치하는 형태로 했었고 이게 앞으로 북한이나 중국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겪게 될 우리의 상대방이 하는 그 스타일일 거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그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게 제 발표의 기본 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방연구원 유지훈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별도 슬라이드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는 여기 해군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한 잠수함 장교로 한 26년 장교로 26년 정도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 해군 잠수함 장교로 재직 시절에는 해군 정책과 또 전략 개념 수립 관련 업무를 좀 수행을 했었고요. 특히 우리 해군 1함대에 있는 동해에 근무했을 때는 이 한국 해군의 동해 잠수함 작전 지침을 직접 수립을 했었습니다. 또 이 한국 전력 발전과 관련해 가지고요. 한국 경항공모함과 장보고 수리 잠수함의 작전 운영 개념과 확보 필요성에 대한 논리 개발을 좀 했었고요. 원잠과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의 연합방위력 강화 기여를 위한 논리 개발 업무를 수행을 했었고 또 이를 위해서 미국 죄안의 또 관계자분들과 또 오랜 협력 업무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원잠은 전략 자산으로서의 특성, 특히 핵물질을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법률적, 또 기술적, 외교적 제약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전략 무기 체계입니다. 확보 과정에서 예상되는 도전 요인들이 있지만 일단 정상 간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잠 확보와 관련된 제도적, 기술적 수준의 사안들은 지금 이곳에 계신 또 분야별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제도적, 기술적 수준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기보다는 원잠이 내포하고 있는 군사적 효용성과 또 한미 동맹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 드리고요. 실제로 위측 관계자들과 직간접적인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체감한 미국의 시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원잠 확보를 전제로 해서 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잠의 종류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작전 능력과 같은 지역적인 수준의 내용은 좀 이야기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잠의 가치는 앞에 이근욱 교수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원잠이 보유하고 있는 작전적 능력으로부터 발현되는 전략적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원잠은
잠수함의 가장 큰 강점인 은밀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담보할 수 있고요. 핵 추진을 통해서 수중에서 오랜 시간 은밀 작전이 가능하고 또 원거리 항해 능력과 신성 기동 능력에 기반한 작전 지속성을 바탕으로 강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 해군에서 원잠이 발휘하는 억제력을 모바일 디터런스, 우리말로 하면 기동적 억제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수중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토대로 전략적 불확실성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상대방의 행동을 제한하는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통상적 제2경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원잠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존 또는 잠재적인 위협 대응 측면에서도 큰 억제 전력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북한의 비대칭 수중 능력 강화를 통한 해양 세력화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주변국들에 비해서 총체적인 힘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비대칭 전력을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비대칭 전력 중에서 효과성이 좋은 수중 전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전략 핵잠수함을 확보하게 될 경우에는 남북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국의 원잠은 수중 전력 유지에 북한의 해양 세력화를 좀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인도태평양에서의 영향력과 활동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중국의 해양 팽창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기능할 수가 있고요. 이에 더해서 원잠은 국가 안보와 국가 경제의 해양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국익과 국가안보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의 국익 제고와 연계한 우리 국민의 해양 활동 영역이 확장되면서요. 주요 해상 교통로의 자유롭고 안정적인 사용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한미 연합방위력 강화 기여 측면을 좀 살펴보면은요. 한국의 원잠은 한국 국방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 강화 또는 한미동맹의 결속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대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 그리고 다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안보 상황으로 인해서 미국 주도의 영내 안보 질서 유지 과정에서 동맹 및 우방국들의 역할 확대와 기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이러한 미국의 동맹 정책 기조는 트럼프 정부 시기에 두드러진 측면이 있지만 기존 미국 정부에서도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다고 좀 평가가 되고요. 특히 미국 내부에서는 현재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영내 안보 질서 유지와 또 동맹국들에 대한 억제력 제공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미국 전략자산의 주기적 전개에 대한 부담과 회의적인 시각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를 한반도 주변 해역에도 전략 핵 잠수함 등과 같은 전략자산을 주기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략자산 배치에 대한 미국의 부담과 회의적 인식 중에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확장 억제의 약화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원잠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대하면 좀 불어줄 수 있고요. 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제한에 따른 작전적, 전략적 수준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전략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이제 한국의 원잠이 미국과의 연합작전 측면에 있어서의 기여 방안, 다시 말하면 한국 원잠이 한미 간의 연합방위력 강화에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작전적 전략적 수준의 관점에서 섬세한 전략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미국 국방부와 미 해군이 추진 중인 국방정책과 해군 전략에 대한 면밀한 좀 분석과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재 미 해군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 특히 중국의 해양 팽창 견제를 위한 다양한 수준의 정책과 전략들을 발전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미국은 해군력 건설 및 운영과 연계해서 동맹국 해군의 역할을 하나의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해군 전략과 전력 변화치를 잘 고려해서요. 한국의 원잠 확보가 미국의 해군력 재편과 전력 운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맹의 강화 또는 동맹의 결속력 강화라고 하는 것은 동맹 상대국 간의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요. 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의지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과 수단이 있다는 신뢰가 선행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국가 간의 협력은 단순히 정치적인 수사적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과 수단이 있을 때 협력의 기회와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잠 확보는 한미 해군 간의 연합전력 운영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좀 평가를 하고요. 이런 한국의 의지와 논리가 좀 강화될 때 한국의 원잠 확보에 대한 미국의 더욱 적극적인 지지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정상이 한국의 원잠 확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은요. 한국이
원잠 확보를 통해서 동맹 파트너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그 미국 측에서 인식한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 관련 내용은 제가 이제 미국 실무자들을 통해서도 좀 확인한 사항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좀 더욱 신뢰적으로 위해서 그 한미 간의 연합 방위력 증강을 위한 한국 원잠의 운용 방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전 범위와 임무에 대한 좀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그 국방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산업과 경제적 이익을 연계시키고 있는 그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국방 전략 기조를 좀 잘 활용할 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원자력 확보 지지의 기조에는 그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어떤 미국 조선산업 재건과 연계한 정치적 개선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향후 원자력 확보와 관련한 미국과의 협의 과정, 예를 들면 뭐 건조 장소라든가 역할 분담 범위 등과 같은 건조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미국이 자국 내 조선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여러 정책과 연계성을 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국의 원자력 확보를 위해서 이제 극복해야 할 대내외적인 요인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요인들이 존재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미국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지원 여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미국의 인식을 좀 잘 이해하고 또 이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드린 어떤 원잠 확보 과정에서 그 한국이 직면하게 될 제도적 또 기술적 외교적 난제들도 어떤 미국의 지지 여부에 따라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한국의 원잠 확보가 그 미국의 산업과 안보 이익에 부합된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 좀 확장될수록 트럼프 행정부는 제도적, 기술적, 외교적 지원폭을 넓힐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 미국과 호주 간의 추진 중인 오커스 사례에서도 좀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냉전 이후에 원잠 기술을 어떤 동맹국에도 공유하지 않았었는데요. 그 미국이 호주에 대한 그 공유를 결정함으로써 그 핵 추진 기술 공유는 절대 불가하다는 기존의 원칙을 파기를 했습니다. 그 호주의 원자력 확보를 지원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 양국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좀 충족된 부분도 있지만 호주의 원자력 확보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인식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부분을 좀 저희가 볼 필요가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호주가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전략에 동참하겠다는 명확한 국가적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그 해양 영역에서의 동맹국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그 통합적 억제력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그 소중 통합 억제력, 저희를 Undersea Integrated Deterrence라고 하는데요. 수중 통합 억제력 강화 노력을 지금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또 호주에 대한 원자력 확보 지원도요. 이러한 미국의 대전략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중국의 해양 팽창과 견제해서 그 인도 태평양 지역의 주요 동맹 및 우방국들의 어떤 해군력으로 활용한 통합 억제력 강화 추진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또 전략 자산 확보와 연계된 어떤 좀 지원과 지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있었다는 점을 저희가 잘 좀 이해하고 좀 활용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호주의 그 원자력 확보 과정에서도 제도적 기술적 문제들을 좀 규제들이 좀 발현되고 있지만 그 어떤 미국 주도하에서 이러한 난제들을 좀 전진적으로 극복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한국의 또 원자력 확보와 관련돼서 미국이 또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우려 사항은 뭐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핵 잠재력, 그러니까 nuclear latency라고 하는 한국의 핵 잠재력에 대한 우려입니다. 한국은 또 이러한 좀 부분에 있어서 좀 미국의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 좀 신뢰를 주기 위한 좀 노력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좀 큰 맥락에서 보면 그 설령 한국이 원잠을 자체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아마 이 처음 단계 모든 과정에서 미국이 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 핵 연료 농축도 재처리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그 미국은 원잠 운용을 위한 소형 원자로를 포함한 핵 추진 관련 제작 및 운용 기술 역량을 좀 광의적 시각에서 총체적인 핵 잠재력으로 좀 인식하고 있다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잠 확보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너무 좀 우리의 역량과 주장을 선제적으로 내세우기보다는 이러한 미국의 인식과 시각을 고려한 좀 유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커스 사례를 보더라도요, 그 호주의 원잠 확보가 뭐 미국 주도로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오커스 호주의 그 원잠 확보 과정에 있어서 일단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호주의 어떤 핵잠 운용을 위한 인력 또 교육 기반을 좀 구축을 하고요. 다음 단계로 호주가 자체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미국이 직접 생산한 원잠을 판매하거나 임차를 통한 어떤 경험 축적에 좀 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30년대 후반부터는 호주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확보 운영한다 하더라도요. 미국의 핵심 기술과 또 영국의 설계 능력에 좀 기반한 잠수함 운영을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도 이러한 오커스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볼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적, 기술적, 외교적 관계는 이제 한국의 원잠 확보가 또 미국의 산업 및 안보적 이익에 부합된다는 미국 내 인식이 커질수록 이러한 난제 해결을 위해서 또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 조야에서는요, 현재 그 한국이 원잠 확보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래로 그 한국의 원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대전략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잠과 같은 전략 자산과 확보 과정에서 대내적으로 많은 제약 요인이 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제약 요인을 해결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세밀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그 미국의 인식을 토대로 한 좀 지혜롭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좀 주제에 다시 집착해서 우리 천영우 수석님께서 좀 지정학적인 전 큰 그림의 그 속에서 우리 한미 원자력 협력이라는 단어가 좋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원자력 잠수함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잠에 대해서는 내가 그 문민으로서 늘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제가 외교안보 수석할 때도 해군에서 그동안에 이런 걸 어떻게 추진해 왔다는 걸 제가 한번 들은 적도 있고 쭉 관심을 가져온 이슈고 제가 또 칼럼도 한 몇 년 전에 또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똑같은 주제 가지고 이번에 두 번째 쓴 겁니다. 다들 잊어버렸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칼럼 안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좀 우리가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좀 순수한 어떤 군사적 측면을 넘어서 좀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이거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좀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잠에 대한 연구 개발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 원잠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미래에 필요할 가능성에 대비한 연구 개발은 분명히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 별 의견이 없고 다만 우리가 국방 예산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GDP의 3.5%를 늘린다 그러지만은 그걸 늘리더라도 쓸 곳이 너무 많단 말이죠. 우리가 돈이 무한정이 있으면 저는 원잠도 수십 척 만들고 항공모함도 경 항모를 만들 게 아니라 제럴드 포드급 항모를 여러 척 가지고 전 세계 누르면서 대서양에 가서 작전하고 인도양에 가서 작전하고 하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세계 초강대국 역할을 따라갈 수는 없는 일이고 우리 형편에 맞게 지금 우리 국민 혈세를 써야 된다. 이게 지금 제일 큰 제약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이 원잠을 어디다 쓸 것이냐. 우리가 만날 군에서 전력 정강 프로그램이고 국방 개혁할 때마다 매일 하는 소리가 how to fight 아닙니까? 이게 출발점인데 이 원잠을 우리가 어떤 최종적인 그 북한에 대한 응징보복 수단으로 쓸 것이냐. 그럼 미국이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그것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응징보복 수단, 우리가 육상에서 혹은 해상에서 따로 배치할 수 있는 응징보복 수단에 비하면 원잠이 할 수 있는 거는 나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봐요. 우리가 탄도미사일이 한 500개, 1000개밖에 없다면 수십 개 가지는 게 큰 역할을 하겠지만 앞으로 10,000개 가진다 그러면 원잠에 한 열 몇 발 싣고 다니는 걸 가지고 이게 나는 결정적인 응징보복 전력이 되기는 어려울 거거든. 그렇다면 결국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북한 잠수함 잡는데 뭐가 지금 유리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수중 위협을 막아내는데 아까 발표 내용 중에 공중에서 항공기로 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이것도 잠수함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중에서 또 하고 입체적으로 다 해야 되니까.
수중에서도 탐지하고 하는데 특히 이게 잠수함이라는 게 북한 잠수함을 우리가 지금 어디 대양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북한 잠수함 기지 근처에 가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양으로 나오기 전에. 그리고 북한이 원잠 같은 거는 미국의 잠수함들이 다니는 깊은 바다에 나올 일이 없고 대개 미국 잠수함이 못 들어오는데 숨어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최후의 지금 그 반격 수단인데 그걸 어디 잡히기 쉬운데 위험한데 가지고 나올 그런 자살 행위를 할 걸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 전략을 세울 수는 없고 이 사람들은 미국 잠수함이 못 들어가는데 우리 원잠이 못 들어가는데 숨어 있을 거다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나는 북한 잠수함에 대한 군사 전략도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수단이 뭔가 이런 걸 아마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배포한 우리 최일 함장님이 배포한 자료에 보면 저는 이게 원잠과 이 우리 재래식 디젤 잠수함의 그 비교를 갖다 상어와 악어에다 비교한 거 이게 딱 제일 피부에 와 닿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 주일에 송민선 장관이 마이바하고 말이죠. 마이바 한 대하고 소나타 한 5대하고 순찰 서울 시내 순찰하는데 어느 가도 유리하네 이거 비교를 하신다는 마이바가 아니고 이거 사치품이긴 하지만은 빨리 다니는 거니까 나는 페라리하고 비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여담이지만은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좀 작전적인 측면이라서 아마 이게 잠수함 해보신 분들은 아실 내용이고 우리 문민들은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북한 잠수함에 대한 어떤 전략을 세우는데 이게 지금 한미 동맹 체제 하에서 지금 연합 작전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한미 동맹이 없어진 이후에 북한 잠수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나는 원자력 잠수함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북한 SLBM에 대한 위협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국이 그걸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미국이 지금 북한 근해는 전부 다 소위 미국의 Submarine Operation Area를 그래서 SOA를 지정해가지고 거기는 다 이미 지금 미국이 50척이나 가지고 있는 이 SSN 가지고 몇 척을 배치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북한 근해는 다 미국 잠수함들이 NLL 북쪽은 다 지키고 있는데 이게 수상에서는 다 서로 보이니까 우군끼리 충돌하고 이럴 일이 없는데 이게 수중에서 한미 연합작전을 미국의 SOA를 갖다가 우리가 일부를 떼내가지고 우리가 그걸 맞춰서 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 SOA 속에 우리 SSN이 들어가가지고 공동작전을 할 것이냐 이런 작전적인 문제 이거는 좀 우리가 복잡한 문제이지만은 아니면 SOA를 조정할 것이냐. 그런데 내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의 우리 한미 연합작전을 생각한다 할 때 미국의 강점은 이 사람들은 이 어택 서브머리는 원잠은 50척 가지고 있지만은 재래식 잠수함이 한 척도 없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한 7,000톤, 8,000톤 되는 버지니아급 무슨 이런 큰 잠수함을 가지고 이 저수심에는 들어갈 수 없는 잠수함이 동해에서 그냥 순찰하고 북한 잠수함이 나오면 잡는 거는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북한 잠수함이 숨어 있을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잠수함은 우리밖에 없잖아요. 재래식 잠수함 제가 보기에는 장보고 3만 해도 너무 크고 제일 작은 잠수함 아니면 거기다가 더 한 몇백 톤짜리 잠수정을 여러 척 건드리고 가서 수심 한 50m 이하 되는 데도 가서 뒤지고 아니면 초크 포인트 같은 걸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미 간에 뭔가 보안성이 제일 있는 게 미국이 하나도 없고 미국은 가지고 싶어도 지금 관심이 없는 잠수함 우리만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한미 연합작전 차원에서 뭐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좀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고민해야 될 게 15년 전에 일본이 그 소련급
잠수함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원잠 갈 것이냐 가지고 일본 안보 커뮤니티에서 치열한 논의가 일어날 때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일본 잠수함대 사령관 출신들의 통합 막료장, 무슨 사령관 출신의 고바야키 해군 대장, 사이토 통합 막료장 이런 사람들이 다 일본 해상자위대에서 주로 잠수함대 사령관 출신들인데 이 사람들이 제일 적극적으로 원자를 잠수하면 안 된다 하는데 그 이유를 보면 말이죠. 중국의 해상 위협, 수중 위협 이거 상대하는 데는 원잠이 필요 없다.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 가지고 충분히 이거는 막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원잠이 필요한 이유는 미국하고 연합작전을 할 때 미국 항공모함하고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데 이게 원잠이 필요한데 그거 연합작전을 하기 위한 목적 외에 일본 열도가 우리보다 지금 방어 해역이 우리보다 훨씬 넓지만은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하나 제일 이유를 내세운 게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 일본 사람들이 철저하게 따지니까. 일본 해상자위대는 원자력 잠수함만 가지고 다른 이지스함이고 다 포기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일본 해상자위대의 운영 예산은 전부 다 원자력 잠수함이 다 잡아먹을 텐데 다른 전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너무 우리 해군이나 우리 군에서 하는 거 보면 거기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있었는가 이게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돈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는 내가 어림잡아도 20조 이상 들어갈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그냥 나는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이럴 일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정말 이게 value for money 돈값을 제대로 할 것이냐 이거는 좀 따져가지고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해군은 그럼 다른 전력을 뭘 포기할 것이냐. 이거 늘어나는 것만큼 어딘가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해군 예산만 줄여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예산 줄여야 되는 게 아니고 공군 육군의 획득 계획도 뭔가 조정하든지 연기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뭘 줄 거냐. 20조 원어치 잠수함 구매하는 하고 연간 척당 대개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도 바라쿠다나 아스튜트 같은 것도 보면 연간 한 3천억 전후에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이 예산 다 잡아먹으면 그러면 다른 데서 어디서 줄일 거냐. 예산을 그만큼 늘려주지 않는다면 이것도 나는 아무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사람들이 없고 그런 점이 좀 저는 하나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쿠스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쿠스는 이게 호주가 지금 원잠을 취득하는 거는 말이죠. 호주 예산으로 미국 원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이 필요한 지금 중국 견제하는데 자기들 예산 줄이고 호주 거를 하는데 거기다 얹어서 그 원잠 건조할 조선소까지 호주가 좀 미국에다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미국을 위해서 확실하게 미국 가수인 노릇을 하겠다는 나라에 대해서도 지금 이 법을 통과하는데 3년 걸리잖아요. 작년까지. 4년 전에 약속한 거 지금 겨우 법 통과했고 제가 보기엔 앞으로 15년 기다려도 호주 버지니아급 잠수함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우선 만들 능력이 없고 지금 1년에 2척씩 만들어야 되는 거 한 척씩밖에 못 만들고 있는 그런 능력 가지고는 호주가 지금 앞으로 10년 내에 그 지열 조선소를 지어준다 하더라도 언제 호주 거를 짓겠냐. 그리고 호주 내에서도 뭐 아시다시피 지금 5년 전에 4년 전에 괜히 오크스 해가지고 지금 콜린스급 자기들 가지고 있는 수명이 다 끝나가지고 그러면 원잠 올 때까지 앞으로 20년 이상 기다리는 그 사이에 그러면 이게 딴 나라에서 재래식 잠수함을 지금 리스를 해서 쓸 것이냐 새로 만들 것이냐 이런 거 지금 그 사람들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미국을 위해서 100% 자기들은 우리 잠수함을 쓰겠다.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위해서 쓰나 하는데도 미국 내에서 이거 해주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이거 미국 믿고 뭐 한다 해가지고는 안 되고 꼭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나는 꼭 만들어야 된다면 나가서 내가 광화문 내거리 가서 데모하고 이러지는 않을 텐데 반대되면 안 할 텐데 꼭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나는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독자 농축 능력을 갖춰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15년 전에 원자력 잠수함으로 갈까 말까 하고 이 사람들 고민하고 할 때 일본은 미국에 신세지지 않고 잠수함도 세계 제일 좋은 거 만들었죠 이미. 거기다가 일본은 독자 농축 능력이 있잖아요. 200억 불을 들여가지고 농축 공장 지어가지고 그것은 농축도만 한 20% 올리면 자기들은 다 미국 신세 안 지고 조달할 수 있는데도 필요 없다. 그 지금 카나다가 지금 한국 잠수함 사느냐 독일 잠수함 사느냐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판단한 걸 보니까 카나다가 지켜야 될 해역이 우리 17배입니다. 내가 뭐 한 10배 된다고 했지만은 10배 넘는다 그랬지만 한 계산 대충 해보면 17배 되는데 북극해 얼음 밑에서 지키는데 원자력 잠수함보다 한국 잠수함이 낫다. 자기들 내부에 분석하는 결론이 그거예요. 우선 원자력 잠수함 시끄러운 거 가지고 잘못 러시아한테 그 디텍터 당할 수 있는데 한국 원자력 잠수함은 러시아의 원자력 잠수함이 그거는 찾아낼 수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가지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거 제가 좀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잠수함을 유럽에서 제일 최전선에서 지키는 나라들 스웨덴, 독일 이 나라들은 왜 그 좋은 원자력 잠수함 싫다 그러고 그 디젤 ARP 잠수함 이것만 계속 만들었냐. 이거 우리가 좀 이유를 제대로 분석해보고 정말 이게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 없이는 그 미국이 지키는 원자력 잠수함 너는 딴 데 가라. 동해에 지키고 있는 거는 그거는 어디 대만 해협이나 그런 데 가고 우리는 동해는 우리가 지킬 때가 당신들 그 임무를 면제해 주겠다. 이런 우리가 미국의 한미 동맹에 그 정도로 우리가 헌신할 자세로 한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고 북한 잠수함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잡느냐 이런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좀 더 나는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잠수함 연구를 하고 있는 최일입니다. 우리 잠수함을 탄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우리 독일 같으면 잠수함 만드는 조선소에 잠수함 타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성장 과정에 동네 아저씨한테 유보트 이야기를 들었고 또 옆에 가면 박물관도 있고 책도 많이 있고 또 뭐 모델을 만들어서 강에서도 띄워보고 어떤 잠수함에 대한 이해가 뭐 일반 국민들에게 많이 펼쳐져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모임에 저희가 이제 와서 느끼는 조금 아쉬움은 우리가 잠수함의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잠수함에 대한 이해가 참 부족하구나 좀 이런 걸 느낍니다. 저는 뭐 잠수함밖에 아는 게 없어서 잠수함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미 그 양국 정상이 우리나라 핵잠 도입에 동의한 이 시점에 이제 우리 논의도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먼저 그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그 일반론적 가치에 좀 사람들이 도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종류의 디젤 차가 있는데 이 모든 디젤 차를 우리가 디젤 차로 정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핵잠도 그 성능과 운용 개념에 따라 전혀 다른 성격을 띱니다. 따라서 우리가 갖고자 하는 핵잠이 정확히 어떤 유형이고 무엇을 수행할 수 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것을 규정하지 않고 희망사항만 가지고 논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 시점에 우리의 논의 관점을 몇 가지 제가 예를 들면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핵잠의 가치 평가를 이제는 좀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핵잠이 북한의 SLBM을 탐지 추적 무력화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수중전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의 허언입니다. 또 미국이 철수해도 주변국을 압도하는 게임 체인저가 된다. 이런 것도 선동적 문구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허상에 근거한 기대는 나중에 실체가 드러나면 국민의 실망과 저항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핵잠은 유용한 전략 자산이지만 만능 무기는 아닙니다. 말씀하셨지만 핵잠은 상어, 디젤 잠수함 악어 이런 어떤 기능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이 못하는 것을 핵잠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비용 대 효과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핵잠은 그냥 핵잠이 아닙니다. 좋은 핵잠은 단순한 군사 자산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전략적 위상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국가적 자긍심은 재정적 투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지니아급 핵잠 건조비는 척당 약 5조 원 그 이상입니다. 우리 손원일급 디젤 잠수함 10척 이상의 가격입니다. 여기에 핵연료 관련 설비 교육 안전체계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이 더해지면 총 비용은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청구서가 어떻게 더 추가될지도 모릅니다. 핵잠 도입의 논의는 단순히 보유 여부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어떤 수준의 핵잠을 어느 범위까지 투자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비용 대 효과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범위와 어느 선에서 멈출 수 있는지 그 마지노선을 정의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핵잠 도입이 디젤 잠수함 산업을 해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올 10월호 미국의 프로시딩지에는 미 해군의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한국의 장보고 3 같은 디젤 잠수함 도입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도 디젤 잠수함의 효용성을 압니다. 하지만 이를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산업적 연계성입니다. 핵잠과 디젤 잠수함 두 개의 생산 라인을 운영하는 것은 미국, 영국, 프랑스도 못하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소수의 핵잠 도입으로 인해 국내의 주력 전력이자 다수의 생산 라인을 차지하는 디젤 잠수함 산업 인프라가 약화되면 장기적 국방과 수출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핵잠 보유를 당연시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고 잘못 알려진 것이 많습니다. 핵잠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의 영역입니다. 국민들은 핵잠의 가치를 알지만 굳이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감수하면서까지 핵잠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의 중에 몇 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개념 설계, 기본 설계 30% 진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핵잠은 전홍축이냐 고농축이냐에 따라서 설계 개념이 달라집니다. 고농축은 600톤급 미국 핵잠도 있었습니다. 2000톤급 공격 잠수함도 있습니다. 고농축은 작게 만들 수 있고 효율이 큽니다. 전홍축은 원자로를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방음 장치 시스템이 굉장히 방대하게 커집니다. 그러면 배도 커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다는 이 개념은 어떤 농축도를 가지고 지금 설계하고 있을까요? 지금 오늘도 고농축, 전농축 지금 우리는 그걸 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는 허공에다 대고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우리가 쓸 수 있는 잠수함이고 어떤 잠수함이 나올지 아직 정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크스는 영국이 호주를 지원하는 겁니다. 영국의 원자로 모든 기술을 호주에 지원을 하는데 그 전까지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원자력의 독립이 아닙니다. 운용 아주 간단한 것만 호주 성조원들에게 맡기고 모든 원자로 관련 처음 시작부터 건조부터 폐기까지 미국과 영국이 다 주관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모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 말고도 너무나 간단한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우리는 정의하지 못하고 지금 그냥 가야 된다라는 목표만 정해놓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반이 아니라 그렇게 굉장히 유용한 포인트를 우리가 모르는 내용을 많이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광진 교수님, 하명필 교수님 5분씩 하시고 그다음에 박노벽 대사님으로 통하겠습니다. 네, 숙명여대 김광진입니다. 저는 이제 현직에서 이제 한미 확장 억제 개념하에 북핵 대응 3축 체계 설계하고 최근까지도 이제 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르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주제 한미 이 원자력 협력 관련 주제가 이제 한미 동맹의 현대화라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요 핵심 주제인 핵잠, 그다음에 또 하나 농축 재처리. 이게 안보 관점에서 보면은 농축 재처리는 이제 일종의 핵잠 재력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한반도를 벗어난 작전 반경 확장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한미 동맹의 현대화라는 전망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핵잠 재력 관점에서 보면은 핵잠 재력의 정의는 핵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에서 핵무기를 뺀 나머지를 대략 우리 핵잠 재력에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농축 제철에 해당되는 핵 연료주기 완성뿐이 아니라 이제 핵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이중용도 운반 수단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핵 잠수함도 핵 잠재력의 일부라고 지금 정의상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최근 북한이 이거를 공언해줬죠. 북한이 핵잠과 농축 제철이 묶어서 핵 잠재력이라고 지금 비난 성명을 했으니까 이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이제 정의상을 봤을 때 최근 한미 팩트시트 정상회담 팩트시트 나와 있던 이 흐름, 특히 한미동맹 현대 관점의 큰 흐름은 결국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고 전자권 전환도 예상이 될 것이고 한국의 국방비 증가되고 그 결과는 결국 한국방의 한국화, 한국이 한미동맹에서 독자성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는 쪽으로 갈 것인데 그럼 이때 핵잠재력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일단 한국이 한미동맹에서 독자성, 자율성이 증가를 되기 위해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증가된 이후 상황에 대비해서도 의미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구되는 것은 뭐 그때까지 충분한 핵잠재력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핵비약산을 준수하는 가운데서 원칙을 준수하는 것에서 어떻게 이 핵잠재력을 관리해 나갈 것이냐에 달리는 것 같습니다. 이때 그래서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런 핵잠재력이라는 컨셉 하에서 지금 핵잠이 갖고 있는 의미, 그다음에 현재 한국 국방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삼축체계라는 이 국방 전력화도 일종의 이중용도 운반 수단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결합돼서 지금 결국 이게 전부 다 국방 분야, 과학기술 분야, 산업 이슈가 다 한데 묶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여태까지 이런 얘기를 잘 안 했습니다. 특히 산업 쪽에서, 특히 과학기술 쪽에서 이 국방을 묶을수록 이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어야 될 걸 많이 못 얻기 때문에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이제는 한미 동맹 팩트시트에서도 공론화됐고 그 다음에 북한도 이렇게 공론화시킬 정도로 굉장히 공론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체계적인 그런 핵잠재력이라는 컨셉화에서 이 세 가지 분야를 체계적 관리할 분야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래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결국 한미동맹이 이런 방향을 갔을 때 한국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한반도 내에서 한미 군사관계에 있어서의 변화가 그걸 대표하는 건데 이로 인해서 한반도 역의 자산과 즉 전략자산이죠. 이것과 한국과의 관계 이게 확장 억제의 신뢰성이 될 텐데 이게 이제 훼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이때 이제 핵잠이 좀 확장 억제 신뢰성 확대를 위해서 지금 한미 정부가 하고 있는 컨벤셔널 뉴클리어 인터그레이션 CNI 이런 거를 좀 더 결속시키고 진전시키는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걸 찾는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핵잠수함의 잠재적 작전 반경 능력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대만에서 일어나는 군사 분쟁, 미국과의 중국과의 군사 분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한 2015년부터 2023년 정도까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싱크탱크에서 대만 분쟁 시나리오를 많이 냈는데요. 뭐 랜더나 브루킹스, CS에서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그리는 많은 시나리오, 특히 대만 봉쇄, 대만 상륙 여기서 이런 시나리오 상에서 중국 잠수함을 경멸시키고 그다음에 중국의 상륙 전단을 차단하거나 상륙의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차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핵잠수함, 공격 잠수함 SSN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대만 분쟁이 벌어지고 미국이 군사 개입한다면은 미국이 한국에 정말 필요한 핵심적인 지원 자산 전력은 한국의 핵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최근 한국에 와서 이런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이제 핵잠이 중국에 대한 대중국 억제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발언. 이런 경우로 예상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 방향, 특히 이제 우리 팩트시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미일 안보 협력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 한미일 북중로 뭐 이런 진영화 치환에서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한국도 미래 핵잠과 농축 제철이 이런 능력을 갖게 될 것이고 일본은 이미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일본도 핵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전부 합쳐져서 이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대중국 견제의 그런 캐패빌리티에서 다 편입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 가능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좀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대책으로서는 일단 수동적으로는 좀 전자권 전환 거기서 가장 이제 문제되는 게 우리가 원하지 않은 지역 분쟁에 대해 연루 이런 거니까 최소한 전자권 전환이 만약에 된다면은 그 협정이나 그 문서에서 뭐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미리부터 준비할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좀 능동적으로 뭐 이런 상황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확장억제 신뢰성을 강조하기 위한 컨벤셔널 뉴클리어 인터그레이션 뭐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CNI를 좀 확장하고 결합하기에는 또 좋은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회와 도전 요인들을 좀 미리 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카이다의 한명필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도 그 이근욱 교수님처럼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해군이 이제
잠수함 작전을 헌터킬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원잠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북한의 위협은 잠수함 위협보다 대형 수상 함정에 대한 위협이 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5,000톤급 그 구축함을 2척을 진술을 했고 매년 2척씩 진술을 하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서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또 핵 무인 수중 공격정 이런 것들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핵 투발 수단으로서의 대형 함정에 대한 위협이 더 절실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그 잠수함의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핵잠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뭐 전략적인 자율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제가 처음에 국방부에서 이제 정책을 설계할 때 전략사나 이런 것들 아까 연합작전을 말씀하셨지만은 아마 핵잠은 우리의 재래식 전략자산으로서 우리 뭐 독자적인 아마 의사결정 체계 하에서 나름대로 뭐 코디네이션은 되겠지만 그게 연합작전 형태보다는 아마 독자적인 억제적 레버리지로 활용돼야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오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는 솔직히 지금 핵잠은 포인트 오브 로리턴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일단 모든 관련된 기술 개발이 거의 완료됐다고 보여지고요.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필요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방 원자력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지도 마련이 돼야 되고 또 원자로를 운영한 것과 관련돼 가지고 연료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한 그런 처분 문제 이것과 관련돼 사실 안전 규제가 개발이 돼야 되고 IAEA하고 안전 조치와 관련된 협정도 맺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거 뭐 제주항도 있었지만 사드 배치 때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이제 이게 해군에서는 이미 잠정적으로 뭐 부지까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지민들을 어떻게 큰 갈등 없이 이전시키고 또 그 주변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조화롭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갈등 관리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 부분을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워싱턴 DC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뭐 관련해가지고 일단 워싱턴의 분위기는 그러니까 일단 그 굉장히 한미 간의 이 협의가 진행되는 것을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은 아시는 분들에 의하면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기조는 유능한 동맹에게는 아낌없이 줘야 된다라는 그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뭐 관세에서는 조금 많은 양보를 했다고 하지만은 이제 핵잠 문제하고 농축 재처리 그 원자력 협정 개정하는 문제 그 나머지 기타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전향적으로 해 줬다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미국을 조금 앞으로 뭐 상하 의원이 있고 또 이제 전문가층들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불신이 큽니다. 그 아까 손영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 주신 대로 일단 비용 문제 한국이 3배나 비싼 정확하게 보통은 한 3배 정도라고 보거든요. 3배나 비싼 것을 왜 하느냐라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농축과 핵잠을 동시에 추진했을 경우에 이거는 핵무장 궁극적으로 핵무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의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이 산업용 농축과 이 핵잠 원료 공급을 과연 동시에 추진이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현재 뭐 오코스에서 나온 것처럼 어느 하나를 포기하고 어느 하나를 또는 저는 제 생각에는 전략적으로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핵연료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신뢰가 확보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농축 재처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일단 저희 대형함 지금 KDX3 사업이나 KDDX 사업이 종료되는 지금 오늘 언론에도 나왔는데 이제 장보급급이 노후화돼 가지고 퇴역합니다. 그래서 2035년 되면은 사실 그 대체 전력이 필요하고요. 그 대형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해군은 막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2030년도 중반경에는 실질적으로 뭐 아까 해공군의 예산을 잠식하면서까지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예산이 있고
뭐 저희 그때 한화하고도 토의했을 때 버지니아 클래스가 5조 그리고 지금 장보고 3 배치 2가 1.1조거든요. 그래서 통상 해군에서는 한 뭐 2, 3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화에서는 3에서 5조 사이에 어딘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제반 여건이 정비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은 좀 차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포인트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농축 제철이가 먼저 우리가 허가를 받고 1, 2, 3 어그리먼트를 뭐 개정하든 그 다음에 원잠으로 핵잠으로 갔으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았느냐 이런 한꺼번에 지금 모든 문제가 엮여서 우리 뭐 한미원자력 협정 그 개정을 2015년에 했던 우리 박노벽 대사님이 농축 문제 해결력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어커스적으로 가야 되는 건지 원자력 협정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두 문제가 이렇게 동시에 수면 위로 떠올라서 저는 이 기회를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이 굉장히 좋구나. 오히려 이걸 정말 도약의 발전의 하나의 큰 단계로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발휘해서 넘어가면 제가 협정 10년 전에 때 계속 그 국민들이나 보수 언론에 따지는 게 왜 일본처럼 못하냐. 일본 뭐라고 할까요? 열등감을 좀 벗어나게 하려는 게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뭐 축구할 때도 다 아시잖아요. 이걸 넘어갈 수 있고. 제가 어떤 그 미국의 잡지를 보니까 미국이 잠수함에서 쏘는 SLBM 있지 않습니까? 그게 80년대에는 거기서 쏘면은 9%였대요. 10발을 쏘면 한 발이 맞을까 말까 하는 정확도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장보감이 많이 거기서 SLBM을 쐈을 때 몇 %의 정확도가 있을까? 미국은 지금 80%로 올려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잠수함 잡기 위한 그런 거가 아니고 좀 더 큰 시야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저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지금 아까 자율성, 전략적 자율성, 통제 이 문제인데요. 저희는 오히려 한미동맹을 단단히 할수록 우리의 통일이라든지 남북관계에 훨씬 더 많은 지평선이 열린다고 봅니다. 중국하고 관계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핵잠수함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독자적인 작전을 하고 싶고 뭐 이런 욕구야 다 가지고 있죠. 우리 국민들 중에서 누가 외국에 얽매여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를 용이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핵잠이라는 그 문제가 가지고는 여러분 다 아시는 전략 문제가 우리가 전 세계 문제를 다 다룰 수 없듯이 미국은 그걸 다뤄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주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우리한테 굉장히 좀 우리가 거기서 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여지를 훨씬 넓히는 기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원자력 협정으로 좀 돌아가자면 한미 원자력 협정을 할 때 미국이 얘기한 게 재처리, 재활용을 하려면 고속로가 있어야 한다. 협정에 박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고속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봤더니 몇 년도 다 스케줄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지금 10년 나서 돌아서 물어보니까 토로무게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고속로를 얼마나 연구하셨습니까? 40년 됐대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연구개발은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질적으로 산업적으로 군사과학적으로 필요하다. 이러면 이제 그때 이제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가 우리가 정말 바라는 G7 플러스 알파 또는 뭐 한반도 내에서의 정말 명실상부한 5대 강국이 된다고 봅니다. 거의 결론을 우리 박노벽 대사님이 이제 뭐 이미 정해진 거니까 가야 되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계획을 잡아가지고 가야 되느냐 뭐 이런 현실을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5분 휴식하시기 전에 그래도 우리 이근욱 교수님하고 이유지은 위원님께서 1분씩 말씀하시고 있으면은 그 박노벽 대사님께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무기 체계가 완전 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어떤 특히 이제 전략 자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 심볼릭 임플리케이션, 상징성 억제력이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기체계 총체적 효용성이라는 것은 무기체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 작전적 수준의 효용성도 있지만 그 무기체계로 확보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외교적, 군사적, 안보적, 뭐 경제적 측면의 어떤 총체적인 그 효용성도 저희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저희가 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전략 무기체계 확보 논리를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런 개진해 주신 좋은 의견들도 한번 잘 고려해서 또 이렇게 많이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세션에서 발표해 주신 이근욱 교수님, 유재현 의원님, 그다음에 많은 좋은 의견을 내주신 우리 패널리스트 한 분 한 분 이제 성함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